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야심찬 도시를 만들어 가려는 구청장님과 또 이런 좋은 기획을 해서 나가시는 수성구 여러분들의 노력에 저도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 이렇게 짧은 제언이라고 하는 이런 걸 또 발표하게 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뭐 굉장히 제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소개받은 대로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우리 행복도시라고 하는 세종에 있는 행복도시 만드는 데 총괄 기획가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우리 행복수성이라고 저거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품격 있는 도시도 제가 보건대는 홈페이지에서 본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참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 품격. 그냥 행복해지는 거가 아니라 품격 있는 행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도시가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정말 멋진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 설계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이게 뭘 목표로 하는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요구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가 주로 도시 설계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혹은 뭐 urban design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아마 뭐 여긴 대부분 아마 건축가들이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요즘은 뭐 대부분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뭐 별도의 무슨 뭐 개입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반 디자인이라고 하는 컨셉이든지 뭐 어프로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는 이제는 건축가 혹은 뭐 조경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셔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건축가를 나와서 유학을 가서 이제 어반 디자인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뭐 저쪽을 이렇게 주로 가리키기도 하고 실무도 했지만은 제가 보건대 굉장히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어떤 방식, 시각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도시 활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정말 쇠퇴하고 그다음에 뭐 낙후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시 설계라는 것이 나타나서 뭔가 좀 도와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활성화는 장소,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그곳의 고유한 특성 이런 걸 잘 고양해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도시 설계는 결국 장소 만들기이고 오늘 우리 관계성의 필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바로 관계 만들기가 도시 설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개념, 도시 활성화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시 설계는 장소 만들기라는 키워드로 쫙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마 들으신 부분도 있을 텐데 함부르크에 있는 하펜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왼쪽에 저 교회 첨탑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원래 기성시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이 예전에는 이렇게 거의 버려졌던 항구가 되겠습니다. 항구는 지난 한 1900년대 말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화물이 컨테이너로 바뀌는 겁니다. 컨테이너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항구에 예전에 있던 이
수많은 창고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항구 부분이 이렇게 퇴락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재활성화를 할까를 고민한 거가 함부르크 시가 되겠습니다.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앞에 있는 요것은 보이나? 필하모니 홀입니다. 콘서트 홀이 있고 그다음에 저 위쪽은 기성시가지가 도심이 바깥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대로 워터프론트 개발이라든지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여가 관광 등등 복합적인 도시를 만드는 이러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앞에 보시는 대로 하프앤시티 관리 유한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른 사례에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뭐 평면에 보시는 대로 저 위에 있는 좌측 위에 있는 기성시가지의 도심부가 옛날 항구를 갖다가 좀 더 재활성화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도시 설계를 통한 신축 건축물의 디자인 유도 혹은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는 대로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새로운 장소를 창출해서 도시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만들어져서 많은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타난 그런 어떤 장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대로 우리는 사실은 제가 보건대 평상이라는 것이 제가 보건대 우리가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벤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평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뭐 굴러서 할 수도 있고 둘러앉아서 놀 수도 있고 이 친구들도 평상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을 끌어모으고 공공공간에 그다음에 이 바닷가에 이런 광장 부근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뭐 버스킹을 한다든지 이런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서트 홀인데 저기도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가 저거를 시작한 사람은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독일의 세 번째 도시라고 하는 함부르크에 콘서트 홀이 적당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필하모니가 어디 가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고 그렇다 해서 모금을 시작을 해서 모금의 일부분을 시에다 주고 여기다가 콘서트홀을 좀 만들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모금은 전체 그 뭐 건설이나 이런 비용의 상당히 작은 부분입니다만은 누가 시작을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성되어져서 아주 멋진 필하모니 홀이 되어져서 정말 유수의 악단들이 공연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창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붉은 벽돌의 건물들인데 이런 건물들도 다 싹쓸이해서 버리지 않고 잘 개보수해서 아주 품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뭐 다른 나라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여기는 청주 문화 제조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 원래는 담배를 만드는 연초 제조창이었었는데 이 연초 제조창이 문화 제조창으로 이렇게 바뀌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연초 제조창이 다른 시로 옮겨가면서 상당히 도심부에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어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았던 곳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서서히 공예 비엔날레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더 이렇게 방향을 밀고 가서 궁극적으로는 2019년에는 문화제조창의로 이름을 바꿔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결국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청주 분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쇳불을 뽑듯이 갑자기 뭘 할 것이 아니라 서서히 어떤 장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오랜 건물이니까는 이 건물들을 개보수하고 그냥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런 건축물들은 상당히 현대적인 그런 뉘앙스를 갖다가 많이 풍기는 그런 건물들이
만들어졌고, 이건 파사드 부분이고, 이제 아무래도 구조를 보강을 해야 되니까 구조 보강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파사드에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나쁘거나 버릴 건물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아무래도 공장이었기 때문에 매우 층고가 높은 전시가 가능한 저런 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작은 전시들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와 함께 청주시에서는 시청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이런 현장 설계를 통해서 시청 건물을 뽑았는데, 저 새로 뽑힌 시청 건물 안은 다른 무엇보다도 좌우에 있는 기성시가지의 가로의 연도형으로 얹혀져 있는 이러한 상업 내지는 업무 건물들에 대응하면서 그 가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광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청 하나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시가지가 다 활성화되고 좀 더 활발하게 방문하는 곳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대로 이런 가로와 그다음에 가로변의 정비를 주변에서 하면서, 어떤 건물은 원래 목욕탕으로 이렇게 있었던 건물인데 이 목욕탕 건물을 버리지 않고 개보수에서 보시는 대로 커피합니다. 목욕탕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여기에 있는 대로 예전에 욕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욕조 안에 들어가서 앉으면은, 또 앉는 데가 있잖아요. 목욕할 때 앉으면서 거기서 테이블만 하나 갖다 놓을 것 같으면은 그대로 커피점이 되어져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 설계, 여기에 정책적 함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도시 설계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장소 만들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를 좀 더 사용을 해서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들도록 해라. 장소를 만드느냐 아니냐가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경제 활성화, 사회 활성화 이런 걸 넘어서 문화 활성화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활성화는 각 도시 지역마다 곳곳마다의 특성을 고려하는 어떤 도시 설계, 장소 만들기가 요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 높은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주 멋있는 건물 하나 갖다 놓으면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 목표는 뭐냐 하면은 성공적인 도시 활성화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를 위한 중요한 촉매제로서 품질 높은 물리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설계는 시민 사용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설계란 무엇인가? 사실 이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근대적인 용어입니다. 그 전에는 다 장인들이 했기 때문에 장인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디자이너가 있어서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공장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져가는 변화가 있던 것이죠. 자, 근데 디자인이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기능이나 형태나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혹은 그 물건이나 장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한 그 베큐um 클리너를 진공 청소기를 보면서 짤막하게 디자인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디자이너가 사용자와
이거를 만드는 회사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잡은 컨셉은 편의를 위한 디자인일 텐데, 그 중에서 좀 더 구체화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여성이 한 손만 가지고 서서, 굽히지 않고 서서 책상 밑까지 골고루 잘 청소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지금 집에서 청소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집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금방 아마 알아채실 거고, 디자이너가 정말 엑셀런트한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코드를 있습니다. 코드리스. 이 줄이 달려가지고서는 줄줄 끼끌고 다니면서 청소할 때 얼마나 불편한지 또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매우 분명하게 디자이너의 역할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는 정말 전설이 되어져 있는 아주 매우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분야죠. 사람의 사용자의 머리, 다리, 손의 위치, 공기의 저항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디자인을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이 이럴진데 그럼 도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어반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제가 보건대 마찬가지입니다. 어반 디자인 내지는 어반 디자이너는 공간 환경을 만들고 제공하는 측, 이게 퍼블릭일 수도 있고 프라이빗일 수도 있습니다. 뭐 수성구가 제가 보건대 굉장히 중요한 스페이스 프로바이더죠, 사실은요. 그리고 시민들, 방문객, 사람, 이 부분들이 사용자가 되겠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반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어반 디자이너는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장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연결자, 코디네이터로서의 도시설계 내지는 도시설계가가 있고,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 분야는 전문 분야 간의 연결 조정, 관계성을 만드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도시를 통합적으로 체험하고 사용한다는 가정 속에서, 그 속에서 홀리스틱 어프로치가 총체적인 접근인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오브젝트는 이것만 봅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택 하나만 보더라도 주택만 볼 수가 없죠, 사실은요. 관계 속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파의 관계가 어떤지. 도시로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모든 건물과 모든 공간이 다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하시는 분은 조경을 했고, 또 건축하시는 분은 건축을 했고, 도시계획하시는 분은 도시계획을 했을지 몰라도 시민은, 사용자는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각과 그 안에서 전문 분야를 연결하는 역할이 도시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서울에서 있었던 청계천 복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제가 보건대는 그 어반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물을 이제 도입하게 되고, 물 주변에 녹지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움직일 수 있는지, 무슨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통과하거나 움직이는 사람, 건너는 사람, 심지어는 건너는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는 사람, 그 다음에 물 속에 들어가서 노는 사람, 그 다음에 물가에서 앉아서 노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밤에 나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드론드론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다양한 그 소비자 혹은 사용자를 이 공간과 연결시키면서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보실 것 같으면 시원하시죠? 사실은 어린이들에게는 이거는 분수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이거는 수직의 수영장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이런 바닥 분수를 만들었을 때에는
제가 보건대는 이런 행위와 이러한 즐거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린이들이 나와서 즐겁게 수영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우 아주 진짜 이거 뭐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 단순히 이렇게 장소를 이용하거나 장소성이 생기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도심이라는 곳이 어린이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갖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도심, 그러면 어른들이 일하고 밥 먹고 저녁에 술 먹고 이런 식의 아주 고정된 그런 그 시각을 이런 장소가 바꿔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디자인은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니스에 있는 도심에 공원 내에 있는 물의 정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많은 어린이와 심지어 어른들까지 이 안에 들어와서 물과 함께 놀 수 있고 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갖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를 사용하는가를 관찰하면서 디자이너는 새로운 어떤 디자인의 생각을 갖다가도 생각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도시 설계는 시민 사용자를 목표로 한다는 것의 정책적 함의는, 첫 번째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장소를 창출하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개발 및 건축이 여러 단계에서 도시 설계와 협의 조정하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즉 관계성 속의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 사이에 연속성과 통일성을 성취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를 만드는 데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합니다. 뭐 조경 건축뿐만 아니라 뭐 토목, 그다음에 뭐 환경, 이런 사람들을 다 연결을 해서 뭔가 통일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제가 총괄 도시 설계가라고 표현해 놓았지만은, 여기 수성구에 총괄 건축가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 건축가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든지 뭐 도시 건축 조경 뭐 등등등에서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키를 잡고서는 끌고 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세 마리 네 마리의 마리가라고 죄송합니다. 세 분야 네 분야가 와가지고 하면 다 따로 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는 도시 내 각 지역에 고유성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도록 하라. 각 지역의 수성구, 수성못, 자연, 역사,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제가 보건대는 좋은 설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안 넘어가죠? 혹시 누가 도와줄 사람 있어요? 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예. 세 번째는 시민 요구의 변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멋있는 이 피라미드, 컬러풀한 피라미드는 저 위에 있는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하이어라키, 뭐 단계 혹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이게 경제적 여건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처음에는 다 그냥 음식도 있고 물도 먹을 상수도 들어오고 뭐 음식도 있고 하수도 내려가고 뭐 이러면은 그냥 뭐 괜찮을 수 있는 거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안전해야 되겠다, 시큐리티라든지 세이프티 이런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있다가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되거나 좀 더 이제 진전이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왕따 되지 않고 그래도 우리 동네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속감 내지는 어떤 사랑, 그리고 친구들을 거기서 사귀고 있다,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욕구가 생기고, 그게 더 높아지면은 그 중에서 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나도 그
그룹 속에서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라는 욕구를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도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아가 성취가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 단계의 욕구라고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욕구의 단계에서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꼭대기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3만 불 이상의 무슨 뭐 선진국이 됐다고 얼마나 우리가 떠들어대는데, 제가 그냥 암암리에 그냥 생각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여기 제가 구름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구름 정도의 우리의 꿈이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존경의 욕구라든지 뭐 그 기타 여러 가지 자아 실현의 욕구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식의 것들이 우리 도시 디자인 쪽에 요구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야 그럼 사람들의 욕구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좀 더 고급화된 욕구 쪽으로 가는데, 너네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얘네들한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번 우리 주변의 현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도 멋있는 그 수성못과 주변에 나무들이 아주 참 멋있고, 이 동네가 우리 비엔날레의 중요한 어떤 대상지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은 이 자연경관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갖다가 부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경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우리와 같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굴절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서는 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런 역사나 역사 보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문화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행위, 혹은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스스로 문화행위를 갖다 하는 사람이 된다라든지, 궁극적으로 품질 높고 창의적인 장소의 창출을 시민들은 저는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참여와 성취 부분에서는, 이거는 2012-13년도에 서울의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플랜 2030에 시민 참여단을 이렇게 모집해서 분과 회의도 하고, 분과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매우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 젊은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도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서울 플랜의 도시 비전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 도시입니다. 저런 식의 그 도시 기본 계획의 비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냈던 그런 비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아시아의 중심 도시 서울, 무슨 도시 경쟁력이 높은 무슨 도시 서울, 이런 식의 캐치프레이즈였는데, 훨씬 더 시민의 어떤 아이디어와 혹은 훨씬 더 시민의 생활과 삶과 가까이 있는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요구사항의 변화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은, 시민들의 공간 환경 요구를 파악하라. 그냥 디자이너 혹은 전문가들만이 알아서 할 게 아니라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문조사 혹은 관찰. 저는 관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분수가 그렇게 쓰이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서 그런 장소에, 물과 장소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식의 어떤 그런 광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참여형 계획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도록 하라,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는
도시 조성에서 높은 품질의 도시 건축을 추구하라. 예전에는 제가 시립대학교에 있었지만은 시립대학교 앞에는 시립 뭐 오락실, 시립 무슨 또 무슨 시립자 붙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런 역사 속에서는 시립 그럴 것 같으면은 고급 시설로 생각하겠습니까? 저급 시설로 생각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질이 떨어지는 시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서 많이 변하고 있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구립 어린이집 아니면 사립 어린이집 어디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구립 어린이집 가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아주 굉장히 하나의 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공에서 하는 그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보건대는 그리고 이 공공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아주 품질 높은 도시 건축을 추구해야 됩니다. 최고의 품질을 그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보건대는 시나 구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 저건 질 낮은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품질의 건축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그동안에 뭐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많이 강조했지만은 기획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획이 없이 충실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좋은 게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냥 꿈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충실히 하고 기획에 돈을 들여야죠. 예를 들어서 필요할 것 같으면 전문가들을 모아서 하든지. 두 번째는 뭐 현상 설계 지침을 좀 더 내실화하고 공정한 현상 설계를 통해서 우수 디자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성, 장소성을 통합하는 도시 설계를 준비하라. 언제든지 기성시가지에서는 새로운 건물들이나 새로운 건축들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기왕에 있던 역사적인 장소라든지 생활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진짜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과 기왕에 있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건물 만들어오는 부족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 건물 다 아시죠? 뭐 오매불망 이건 뭐 좀 사실은 많이 지나간 겁니다. 1997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뮤지엄인데 뭐 건축가도 진짜 세계 최고의 프랑크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했는데 참 멋있고 많은 자치단체장이나 많은 시장이나 이런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시장 군수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구겐하임 뮤지엄 같은 거 하나 가졌으면 하고 정말 밤마다 이렇게 꿈을 꿀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건물입니다. 왜? 보실까요? 오죽했으면은 이 연구하는 데에서는 빌바오 이펙트라고 하는 빌바오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건물입니다. 왜? 건축물이 좋아서 훌륭한 건축 좋은 게 있어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건 다음번이고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이 미술관 개관 전후로 따졌을 때 이 빌바오시 인구 한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방문객이 8배가 늘었습니다. 10만 명에서 1년에 80만 명으로 엄청난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걸 통해서 초기에 건설에 들어간 그 투자비 회수가 초기 6, 7년 만에 다 뽑았습니다. 환상적이죠. 정말 이게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누구든지 진짜 해보고 싶고 누구든지 정말 챌린지를 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동대문 DDP도 이거보다 조금 약간 늦게 만들어졌지만은 물론 면적은 한 3배쯤 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하죠.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그래도 초기에 방문객 수라든지 이런 거로 볼 때는 성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보건대는 DDP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죠. 사실은요. 빌바오 뮤지엄보다 한 3배 정도 더 들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은 만들어졌지만은 그 만들어진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데에서 가장 빌바오 도시의 관심의 초점은 뭐냐면 시민 삶의 질의 증진입니다.
시민 삶의 질의 증진이라는 것이 뭐 뮤지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뮤지엄은 그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왜 이런 목적이 이제 들어서냐면은 80년대 빌바오는 실업률이 저렇게 높아, 전통산업 쇠퇴, 교통체증, 또 거기에 바스크 극단주의, 거기에 이제 소수 문제 민족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독립하겠다고 또 테러를 해, 뭐 공해 등등등등. 그러니까 멋진 박물관 하나 짓는 사업이 아니었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한 거가 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구로 도시계획, 도시 설계를 마련했습니다. 89년에, 92년에, 94년에 기본계획, 대도시권 공간구상, 뭐 대도시권 활성화 전략계획,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나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진기구와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빌바오 리아 2000이라고 하는 것은 빌바오 대도시권 도시 재개발 재생의 통합적 추진 관리를 위한 공공이 투자한 민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건대는 우리한테도 아이디어는 많이 와 있고, 뭐 일부 공사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만들어 가지고서는 아주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보건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메트로폴리스 어서리티라고 해서 저 위에는 전략 계획을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속적인 게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교통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 투자를 엄청 여러 종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은 지하철, 항구, 공항, 철도, 그다음에 비즈니스 센터, 뭐 인더스트리 파크, 이런 등등등등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투자를 하면서 그 와중에 문화적 기반 시설의 하나로 이루어진 거가 바로 구겐하임 뮤지엄입니다. 구겐하임 뮤지엄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어느 날 거기다가 건물 하나 세워놔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반 시설과 이런 계획과 이런 거버넌스 속에서 만들어진 게 구겐하임 뮤지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 건설을 기반으로 재활성화의 핵이며 꽃으로 만들어진 게 결과적으로 보면 구겐하임 뮤지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기반 시설도 구겐하임 뮤지엄뿐만 아니라 콩그레스 홀이라든지 젊은 예술가를 위한 인큐베이터 등등이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적용하시는 우리 김영민 교수님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례를 이거로 들어서, 자, 저 위에 피오니 꽃인지는 아닌가, 피오니 꽃은 아닌 거예요. 피오니 홀인데 동백인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든든한 뿌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버팀목이 되고 튼실한 줄기와 잎사귀가 있어야 그 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도시에 저런 빌바오 뮤지엄 같은 것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테크니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하수도가 됐든 뭐 지하철이 됐든 뭐 이런 식의 인프라와 그 위에 사회 문화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끝에 아름답게 피어지는 것이 바로 나이스 아키텍처가 아닌가, 좋은 건축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축 어디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쇼핑하러 다니듯이 뭐 사진 찍고 한 다음에 뚝 잘라가지고 와가지고선 이거 하나 씌웁시다, 이래서 될 수 있는 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기타 다른 뭐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훌륭한 건축가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 왔고, 도심에 있는 주거라든지 주거지 정비도 찬찬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건물만으로 부족, 정책적 함의는 다양한 단계의 도시계획과 도시 설계를 만들어서 도시 활성화를 백업, 지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가 되겠고, 두 번째는 건축이 꽃 필 수 있는 토양을 좀 든든히 하라.
도시계획 설계에 따른 다양한 기술, 사회, 문화적 인프라스트럭처를 단계적으로 병행 건설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참여가 제가 보건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관 합작 내지는 참여가, 그래서 신속히 차질없게 사업을 집행하는 민간 부분의 참여와 관민 파트너십에 의한 이해의 증진. 이 관민 파트너십은 제가 보건대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오해를 갖다가 만들지 않는 이런 어떤 과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시설계는 도시 변화의 방향, 속도, 그리고 형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변화, 재개발, 재건축, 신축, 이거와 느린 변화, 보존적 개발, 이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도시계획, 도시설계의 핵심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동안에 우리는 빠른 변화가 빠른 그 도시의 성장이나 빠른 뭘 가져온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변화와 느린 변화를 잘 섞어서 완급을 조절해야 그 도시가 지속성이 있고 그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여의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건축물과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주변이 활성화되면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까지 높이려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 중심에 우리 대구 수성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의 자리가 더욱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요, 공공건축의 생명력이라는 주제로 경일대학교 현택수 명예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건축 문화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꾸려가시는 김대원 구청장님, 제가 평소에도 존중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거지만 우리 수성구의 비엔날레가 이 정말 국제 수준의 이런 비엔날레로 획기적으로 기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정욱 위원장님, 신창훈 우리 총괄 건축가님을 위시한 모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친이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차례 다음에는 절대 나서지 마라 이랬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그 명강연 후에 제가 이렇게 나서서 우리 선친의 말씀을 좀 어기는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 생명력. 여러분 다 알다시피 프로이트 아이고 우리 센트루이스 북서쪽에 공공주택단지로 야심차게 1954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기획력과는 달리 저 단지를 부수게 되었죠. 폭파시켰습니다. 그거는 건축의 기능이나 건축의 구조와는 전혀 상관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1994년 11월 20일 우리의 존경하는 김수근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와서 남산 외인 아파트, 아주 고급으로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폭파시켰습니다. 위에 폭파 장면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한남동 쪽에서 바라보는 남산의 조망권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대한 사회가 갖는 가치관이 이제 변한 겁니다.
잘 아시는 파르테논, 더 이상 신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저렇게도 우뚝하게 서 있습니다. 무엇이 건축의 생명력이냐? 파울로 멘데스 다 호사, 브라질 건축가인데 2006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적 공간이란 없다. 공공성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핀란드 역시 공공건축은 모든 시민이 향유하는 공간이므로 최고 가치를 가져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건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작업이다. 건축이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는 건축을 아우릅니다. 지속 생명력은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이 녹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축 3요소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건축의 가치로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명력, 근간이 무언가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남다른 특성을 가져야 하겠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해야 하겠다. 자연을 요소로 품는다. 뭐 이런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뭐 장소성, 전통성, 유연성, 자연성 이렇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인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의 그 화장터를 봤는데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며칠 후에 장사를 지내죠? 3일장. 예전에 더 오래 했지만 요새 편의상 3일장. 왜 3일장을 지냅니까? 혹시나 살아날까 봐. 그죠? 혹시나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겐지스강 옆에는 그 죽어가는 환자들이 기다리는 호텔들이 즐비합니다. 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화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살아날까 봐. 똑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같은 결론을 뭐 다르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필립 존슨의 유리집, 우리가 훌륭한 명작이라고 칩니다. 그런데 이런 명작이 이런 데 와 있다. 그래도 명작이냐 이게. 장소성의 문제입니다. 그죠? 장소가 달라지면 아무리 훌륭한 본질도 본질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가져올 수 없지 않겠나. 우리 고야의 벌거벗은 마하, 이건 우리 이성관 선생님이 자주 이야기하던 내용이라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모녀의 누드 사진입니다. 본질은 벌거벗은 여인들, 누드죠. 그런데 그 벌거벗은 여인이 이렇게 나섰다. 이 양반은 남자친구가 변심해가지고 안가품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이럴 때도 과연 우리는 본질의 누드를 가지고 예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술이 곧 외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장소와 환경의 문제라는 거죠. 똑같은 벌거벗은 여인이 어떤 때는 예술이 되고 어떤 때는 외설이 된다는 거죠. 이건 좀 남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가 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네스코 한 관계자가 예전에 김포공항일 때 내려서 한 이야기가 지금에도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다지도 전체주의적인 건축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냐.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창피했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남다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 중에 하나여서는 우리의 공공건축이 과연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입니다. 볼리비아 건축가 프레디 마마니의 이 양반도 만도다다오처럼 독학한 건축가입니다. 이 양반이
이 아파트 색조를 어디에서 갖고 왔냐? 볼리비아의 그 시장에서 나타나는 농산물과 사람들의 의복에서 이 색상을 갖고 와서 아파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전통은 지속적이며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관통한다. 그런데 원형 그대로는 아니다는 거죠. 어떠냐? 변화를 거듭하면서 면면한 생명력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의 김중업 선생님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을 오늘에 살리고자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왔다.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처마지붕선, 프랑스에서는 국가공로훈장, 슈발리에급 훈장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전통적인 요소는 세계 각국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파리 근교의 임대 아파트인데 보면 역시 불타기 전에 우리 노틀담의 그 플라잉 버틀레스를 여기에서 회랑으로 그대로 접목해서 썼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증축할 때도 유리 피라미드의 이 투명성이 본 건축물을 가리지 않고 실루엣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존중에 저걸 써서 그 자체를 우리가 유지하는 개념이 있었죠. 아까 그 우리 함부르크 해안에서도 봤지만 헤르족 드 메롱이 이거는 마드리드 미술관, 이게 또 물류창고입니다. 근데 물류창고 부수지 않고 물류창고 위에 그대로 덧대어서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의 쌓임을 구가를 했죠. 원불교 원남교당 얼마 전에 완공됐습니다. 이 조민석 건축가 건데 바로 앞에 우리 메나 전통 건축 한 채를 그대로 앉혔죠. 그래서 이 김봉열 선생이 설계를 해서 전통과 우리 현대가 이렇게 공존하는 합일의 모습을 줬습니다. 런던 개시널 갤러리 우리 로버트 벤츄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상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존 도시의 흐름과 기존 맥락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를 존중한다는 거죠. 공공건축은 그런 태도여야 되지 않겠나. 잘 아시는 세안도죠. 이 그냥 빈 것이 아니고 체험보다 풍부한 비움이 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흙을 여겨서 그릇을 빚으니 그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빈 곳이 곧 쓸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은 외형에 앞서서 공간에 주목함으로써 내면의 본질적 요소와 그 안에 담긴 삶의 유전자적 인자를 살피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이 무엇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연출되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일컫는 이 종묘, 이 비어있는 공간, 이 비움이 곧 압권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루이스 바라간의 조경, 루이스 칸의 건축물이지만 루이스 바라간이 이 굉장히 삭막한 허허로움을 제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동의 극치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건축은 저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생명력이 길어진다.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지금 요가하는 여인, 뭐 거의 80대에 가깝지만 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몸의 유연성이죠. 정신도 유연해야 건강합니다. 저처럼 정신이 경직되어 있으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간은 앙림 마티스의 판화를 예를 들자면 왼쪽에 그 뮤직이라는 개념의 판화,
굉장히 개별적입니다. 근데 오른쪽의 댄싱은 자기가 존재하지만 서로 맞잡고 율동적으로 굉장히 동적인 흐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경계를 허문다. 그래서 오늘날 미래를 수용하기,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에서 내적인 경계를 좀 허물어야 이게 생명력이 길어지지 않겠나. 내적인 경계를 허무는 데는 이렇게 빈 공간을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샤프디의 솔렉 도서관이나 치퍼필드의 이 BBC 방송국의 홀처럼, 그 다음에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 여기 보면 꼭히 기능이 없는 빈 곳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공용 면적의 프로테이지를 30% 이상 좀 주라. 그래야 만질 거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 스페이스 프로그램 짤 때 보면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홀 이렇게 해서 공용 면적으로만 하니까 그 30% 이상 주려고 하니까 나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름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불특정 자율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한 10%를 더해가지고 30% 이상을 줘야 건축가들이 요리할 수 있는 만질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좀 제일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건축은 자연성을 자연과 연계시켜야 되겠다. 자연의 요소가 있잖아요. 빛이나 물과 바람 등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의미롭다는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은 생태계 내의 하나의 단위체지만 자연에 능동적으로 관계하는 친환경성 또한 중요하겠다. 잘 아시는 롱상교회입니다. 우리가 형태도 문제지만 이 안에 갔을 때 신부님의 강론이나 목사님의 설교가 없어도 저절로 우리는 신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거기 들어가서 실망을 했다. 뭐냐? 말소리가 울려가지고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사람의 말씀이 중요하냐, 빛으로 신의 소리를 내가 마음으로 저절로 듣는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중요할까요? 안도 다다오의 스미요시 주택입니다. 안도 다다오는 평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의미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건축도 의미가 없다면 그 또한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망함을 없애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자연의 요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요시 주택은 뭐 10대평 정도입니다. 한 층은. 그런데 우리가 단면에서 보듯이 가운데를 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30평밖에 나오지 않는 건축물에 10평을 비워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뭐를 담았느냐? 현대 도시민은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리듬을 듣는데 굉장히 쇠약해 있다. 나는 여기다가 자연의 바람과 빛을 넣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용하게도 그때 일본 건축학회 작품상을 탔습니다. 너무 작은데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큰 저택에서도 비 오는 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 우산 써야 되는 집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빛뿐만 아니라 물도 우리가 자연의 요소로, 건축가들이 많이 다루죠. 승효상 씨의 그 사유원에 있는 명정 또한 그렇습니다. 과학 기술로도 이 빛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장 루벨의 아랍 세계 연구소에 보면 저 창문의 틀이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돼서 빛의 흐름에 따라서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 오므렸다 펴졌다. 마침 제가 찍은 사진에 이 몇몇 창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흐릴 때는 활짝 열리고 빛이 강할 때는 저렇게 오므라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건축물이 저절로 또 표정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경우가 우리한테 너무 많죠. 태양광. 이 주택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부다비에 있는 건물입니다. 아랍 의상처럼 그 비슈트나 히랍을 쓰듯 이렇게 태양광을 베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 되면 이렇게 경관 조명으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 또한 담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작품이 아니지만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주에 있는 세계문화 엑스포 공원에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이 커튼홀, 전면에 있는 커튼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자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에 그냥 신라의 역사를 넣자. 그래서 저 인면 전체 길이를 992로 나누자. 그건 신라의 역사가 992년입니다. 그리고 56등분을 또 해서 처음에 반투명, 그 다음에 투명, 반투명, 투명 이렇게 반복으로 넣자. 그 말은 뭐냐면 혁거세 1세 때는 61년간입니다. 그 폭만큼 반투명. 두 번째 우리 남해왕 21년 투명. 이런 식으로 56대를 넣어서 저 위에 있는 바코드처럼 신라의 역사를 바코드로 넣자. 그래서 이런 인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의미나 이런 거를 넣으면 가치가 있지 않겠나. 잘 아는 후쿠오카의 아크로스, 공원이 곧 건축이고 건축이 곧 공원입니다. MBRDB의 난징의 오아시스 타워, 그 상상의 무슨 저게 아니고 현실 프로젝트입니다. 진이경의 그 아쿠아 타워 시카고에 있죠. 이 양반도 자연의 저 위에 보이는 암벽에 있는 저 자연 자체를 보고 거기서 그 영감을 얻었다. 저 요소를 그대로 갖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문화의 새로운 서막을 건축의 힘으로 열고 우리 도시의 가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화자산, 관광자산으로 도시를 가꾸고 도시 환경 형성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자.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죠? 이 건축이 곧 도시의 발전. 나오시마, 그 버려진 섬이 안도다다오의 지중미술관, 쿠사마야오의 붉은 호박, 이런 것 때문에 그 훌륭한 관광의 섬이 됐죠. 더하여 데시마 미술관, 니시자와 유에의 이 작품 하나로 데시마라는 섬이 정말 세계적인 문화관광 섬으로 떠올랐습니다. 세비야의 메트로폴 파라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공성의 가치가 도시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느냐. 공공건축의 생명력이 도시의 생명력이 될 수 있겠다. 이거는 2012년 우리 대구건축 비엔날레였습니다. 이때 탄생한 건축물이 우리 수성구의 고산 도서관입니다. 당시에 1+253이라는 것은 건축과 대구가 시민이 함께한다. 253만. 그리고 대구가 세계로 통한다. 국제 전환을 하면 우리 국가번호가 82죠. 그런데 대구가 053인데 공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253 이런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세계에서 모였냐 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62개국에서 861개 팀이 참여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작품 낸 게 세계에서 549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구청장님은 대구시의 문화국장이었습니다. 많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당선은 스페인의 고르카 레빌라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실현된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이번에 기획처럼 우리가 이 전시나 프로젝트가 혁신적으로 구현되고 또 비엔날레의 결과물로서 실제적인 건축 실현이 되면 정말 의미롭고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그 공공건축이 이런 비엔날레를 통해서 하나하나 족적이 남아서 우리 전체 도시가 환해졌으면 합니다. 그런 쪽의 개념에 조병화 시인의 시를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이고 나도 꽃 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냐.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은 훨씬 지났고요. 또 토론 시간을 40분이나 잡아서 좀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이 줄어서 한 20분 정도만 토론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론, 이 포럼 자체를 저희가 구상을 할 때 좀 의도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새로운 형식의 비엔날레를 이런 포럼을 통해서 조금 더 방향을 분명히 하고 또 이론적으로 어떤 문제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다 그 정년 퇴임을 하시는 명예 교수님들, 한국에서 도시 설계 건축 분야에서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을 모시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비엔날레와 관련한 귀중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목적이 이 내년에 진행될 이 비엔날레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방향 설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은 두 분께는 그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수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비엔날레에 대한 조언이랄까요? 좀 보태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들은 두 분이 구상하고 있는 각 분야의 이 비엔날레의 특징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총괄 건축가님께서 수년 전부터 이 비엔날레를 구상하고 준비해 오신 분은 사실 이 신창훈 총괄 건축가님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5분씩 안으로 하시면 되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예, 현특수 교수님 먼저 비엔날레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을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이 프레부터 된 상황을 보고 제가 뭐 별 드릴 말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2012 대구 건축 비엔날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대구 건축 비엔날레가 그 실질적인 그 건축물의 결과로서 비엔날레 결과로서 남는 이런 건물들 뭐 큰 대단한 게 아니라 부산에서 그 국제 영화제의 그 건축물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지명 설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시민 생활 가까이에 와 있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공공 건축물이 결과물로서 하나씩 둘씩 지역에 심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 대구 건축 비엔날레의 성과가 그런 쪽으로는 그 다음 해에 달서구청에서 한 달성체육관 그거를 지나서는 그냥 오히려 전시 위주로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렇게 약간 아쉽다 하던 차에 이번에 이 수성구청에서 또 우리 모든 이 앞서가시는 분들이 이런 창의적이고 획기적이고 훌륭한 기획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비엔날레의 성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그대로 와닿는 이런 훌륭한 비엔날레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첨언하자면요. 지금 저희가 내년 비엔날레를 시점으로 해서 폴리 각자 이렇게 했을 때 9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개의 뭐 프로젝트를 공공 프로젝트를 지명이든 어떤 현상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들고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성구는 또 자신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의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호 교수님 혹시 좀 보태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참 재밌는 일을 꾸려나가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그 보내주신 그 유인물이나 이걸 봤을 때 아주 중요하게 저한테 다가온 거는 그냥 그림 그리거나 도면 만들거나 뭐 모델 정도 만드는 게 아니라 소위 짓는 비엔날레. 우선 상당히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뭘 만든다. 예를 들어 진짜 짓는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할 때에도 이 짓는 비엔날레 비슷한 것 쪽으로 주제를 한번 해서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와 관계가 되는데 과정 중심의 어떤 비엔날레 이런 쪽에 대해 제가 좀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짓는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본 데가 어디냐면은 베를린이에요, 사실은요. 통일 바로 되기 전에 거기는 그 전통이 건축 전시회를 한다고 그러면 도면 전시회나 모델 전시회가 아니라 진 거로 보여주고 들어가 보게 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1982년서부터 7년 사이인가 정도를 베를린 시의 정도 750주년인가를 해가지고 이바라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뭐 바우 아우슈텔링이라고 그래서 그런 전시회를 했는데 전 굉장히 쇼크였어요. 이거 건축 전시회는 정말 지어서 보여줘야 되는 게 진짜 아닌가 도면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도 더군다나 우리는 뭐 이런 오브제를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그게 더 효과적이죠,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모델 하우스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건축문화관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상당히 저는 앞으로 좀 살려나갈 때가 특징을 가지고 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와 관계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 중심적이라기보다 뭐 과정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뭐 결과는 어차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과정을 어떻게 해갈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과정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은 소위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떤 과정으로 가서 끝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는 이제 관계되는 게 국민이나 시민들의 참여나 관심이나 뭐 등등이 이 과정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는 어차피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참여한 여러 시민들이 자부심도 갖고 기뻐할 것이며 또 그런 것들을 뭐 나중에 또 자랑스럽게 또 뭐 방문도 할 것이니까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시고. 예,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저희 이 자리에 뭐 100명 미만의 관심 있는 분들 관계자들이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수성 구민이고 대구 시민입니다. 주체가 사실은 관심이 없다면 저희들 여기 아무리 모여서 건축물 진짜 7개, 9개 지어봐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좀 중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성구에서는 이 공공건축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을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비엔날레의 프로세스도 최대한 과정을 잘 정리를 하고 또 적어도 수성 군민들께는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개의 프로젝트는 동시에 시작하지도 않고 동시에 끝날 수도 없습니다. 소규모 프로젝트는 뭐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또 대규모 프로젝트는 몇 년이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의 전개 과정들이 잘 정리되어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민 조경 감독님, 예,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예,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별로 한 게 없고 여기 최 교수님께서 주제도 잡아주시고 어려워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거기 살을 붙였는데요. 이 특이하게 이 비엔날레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건축과 조경이 같이 한다는 건데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의미를 부여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프로젝트가 지금 조경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건축과 조경이 뭐가 달라요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애매한데요. 뭐 같기도 한데 다르기도 해요. 사실 이건 제가 한 이슈는 아니고 그 데이비드 레더베로라는 그 유펜의 교수님이 그 건축이랑 조경이랑 본질적으로 같은 거 같은데 근데 또 다르니까 서로 개념이 다르겠죠.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그 틀에서 한번 봤었을 때 이제 수성못의 2가지 프로젝트가 제일 하이라이트 프로젝트일 수도 있는데 여기 조경가들이 초청됐어요. 근데 이거는 같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저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기는 한데 같다는 쪽에 조금 그래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르다는 쪽은 좀 망월지가 사실 저는 조금 더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거든요. 서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근데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건축도 뭘 하고 안 하고를 합니다. 조경도 뭘 하고 안 하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우고 채우고를 하는데 그 약간 여기서 건축은 좀 하는데 더 방점이 찍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는 데에서 안 하는 요거고 조경은 오히려 안 하는데 뭘 살짝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가 좋아서 이게 좋은 디자인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심어서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어떤 관계를 이제 설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제 기획한 프로젝트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최 교수님이 설정하신 관계성의 들판을 이것도 조경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저의 그냥 생각이었는데 그 주제는 아마 최 교수님께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바로 넘어가 봅시다. 주제 설명이라기보다는 저희 수성 국제 비엔날레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공 건축을 주제로 하는 비엔날레가 돼야겠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 건축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정말 수준 높은 공공 건축을 선보이고 이제 20년, 40년이 지나면 이제 좋은 공공 건축 장소와 공간들이 계속 쌓여가는 수성구가 되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짓는 비엔날레가 되겠다가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훌륭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시를 할 때마다 후회되거나 이렇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이 전문가들만을 위한 전시가 되지 말아야겠다. 시민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정말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짓는 과정을 전체를 공개하면서 당선자가 누구든지 굉장히 훌륭한 도시에 대한 사고와 고민을 나눠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제출하신 프로젝트 자체가 저희의 전시의 컨텐츠가 되면서 또 저희가 2년, 4년 기다리면서 실제로 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도시가 변화하는 것 자체가 비엔날레의 목적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 수성구의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말하기 전에 저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셨는데 조진만 건축가님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십시오. 예. 사실 뭐 마침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먼저 한 말씀 하셔야죠. 이제 맥락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뭘 말씀은 초청해 주셨는데 서울에서 뭐 심사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저는 그 앞쪽에 했던 프리비엔날레 전시 부분에 내관지 참여 작가로서 참여를 했고요. 제가 뭐 여기서 또 이 어린 시절을 좀 보낸 곳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총괄건축가이신 신창훈 선생님께서 워낙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또 뭔가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뭔가 오늘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내간지를 이제 부탁을 했었을 때 되게 조그만 프로젝트이고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보시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잘 완공이 되고, 아마 내간지가 주민들이 되게 사랑하는 어떤 장소로 더욱 더 발전되면서 또 최근에 또 그것들을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얘기하면서 저희 비엔날레와 같이 이렇게 저희 공공건축이 바뀌는 것들을 실게 돼 있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총괄건축가로 한 3년 전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뭐 역량이 있어 총괄건축가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또 나고 자란 것이 여기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 저는 사실 한 1년 정도는 수성이 어떤 곳일까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수성 탐독이란 주제 아래서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을 어떻게 짤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수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적의 75% 이상이 자연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지역이고 거기다가 인구는 40만 명이고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땅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문화적인 수준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높고 의식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저와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총괄건축가를 하면서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께서 뭐 고생한다고 하시지만 여기 계시는 최준영 감독이나 김영민 교수나 권정혁 교수나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재미있게 뭔가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어떤
어중 속에서 동참하시게 되셨고 이런 재미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구청장님 이하에서 사실 이 재미를 또 만들어 가려면 그 뒤에 보이는 책임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그 너무 하이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계신 이 구청 직원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와 어떤 충돌도 있고 이 왜 도시를 바꾸고 건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루틴한 어떤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다른 다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 구청 직원들이 가슴 속에 어떤 따뜻함이 또 느껴지고 뿌듯함도 느껴지고 그러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늘 이 프리비엔날레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천연 회장님 또 오셔가지고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시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 뭐 서울이라든지 뭐 부산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수성에 대한 어떤 탐독을 하고 차차 수성을 바꿔갈 어떤 힘들을 얻었으며 그런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볼 테니까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움직임을 좀 끌어오셨는데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대권 수성구청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 추진력을 잃지 않고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깥이 이제 깜깜해졌는데요. 저희가 아마 뭐 현택수 교수님 저보다 훨씬 더 연배 높으시니까 뭐 기억하시겠지만 글쎄요 한 50년 70년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사실 들판이었습니다. 저기 수승못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 뭐 소풍 오고 이랬거든요. 서울로 친다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잠실 5단지에 제가 이제 하숙을 했었는데 뭐 잠실이 벌판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 수성구의 대부분 뭐 담티고개는 그 후의 이야기고요. 남부정류장에서 전부 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됐고요. 또 계속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를 하는 이 시점은 앞으로 이 수성이라는 도시가 계속 변화해 나가면서 비록 공공건축이지만 이 공공건축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조금 빠르지만 마치고 식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